대단한 세계적인 전쟁인 거죠. 크세르크세스 1세는 헬레스폰테스 해협에 함선을 이용해서 다리를 놓고 7일 동안 그의 지상군을 유럽으로 이동시킵니다. 지상군은 트라키아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남하하고 함대도 지상군과 보조를 받주어서 남하합니다. 그 사이 그리스에서도 아테나의 테미스토클레스가 총주의를 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다가올 페르시아의 재침공을 대비하면서 군사로 훈련하고 때마침 발견된 은광으로부터 나오는 수입으로 전선을 구축하는 등 전쟁에 대비합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아테나의 테미스토클레스를 중심으로 해전, 또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1세가 300명의 정예 중무장 복용을 중심으로 하는 7천여 명의 도시국가 연합군으로 지상전을 감당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300 그 영화의 그 배경이 되는 거죠. 레오니다스 1세는 평원에서는 전쟁의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페르시아의 지상군을 테르모필레라는 것을 그대로 번역하면 더 핫게이츠입니다. 열문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열문 협곡에 들어오도록 진을 치고 기다립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협곡 앞에서 5일을 대치하다가 결국 진입하였고, 레오니다스 1세는 페르시아의 지상군의 진로를 협곡 앞에서 이틀을 저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알피알데스라는 한 지역 주민이 페르시아 군대를 우회하는 길로 인도했고, 그리스 군대는 후방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활로 무장하였지만 그리스 군대는 창과 방패로만 무장했습니다. 이때 레오니다스는 페르시아군, 스파르타군 300명을 포함한 2000명의 병력을 남겨두고는 나머지는 다 돌려보냅니다. 레오니다스 1세의 군대는 그곳에서 전멸하고 크세르크세스 1세는 지상전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그 영화 300에 보면 잘 나와 있죠. 레오니다스 1세가 지상전에서 페르시아의 주력 부대를 일주일 정도를 막아내다 결국 전멸하는 사이에 테미스토클레스가 이끄는 그리스 함대는 에우보니아 섬 북쪽 아르테미시움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맞아 싸웁니다. 페르시아는 이미 이 작전 직전에 거대한 폭풍으로 400여 척의 배를 잃고 양측은 큰 손실을 내면서 대등한 싸움을 펼칩니다. 그러나 지상전에서 완패와 전멸의 소식을 들은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 주민들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퇴각합니다. 그래서 아테네 주민들은 아테네 남쪽의 살라미스 섬과 그 인근으로 피난합니다. 지상정을 해전에서 모두 승리한 크세르크세스 1세는 아테네에 입성했으나 아테네는 이미 텅 빈 도시였습니다. 페르시아 군인들은 아테네 신전을 불태우고 증거가 남아있던 사람들을 찾아서 살육합니다. 이때 페르시아는 살라미스로 피난한 아테네인들을 향해서 진격합니다. 페르시아는 아직 약 800여 척의 배가 남아있었고 그리스는 약 400여 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살라미스 해협이 좁고 물살이 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그 바다를 잘 알았지만 페르시아는 그렇지 않았고, 그래서 살라미스 해협에서 8시간의 전투는 그리스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스 배들은 살라미스의 좁은 해협에서 페르시아 배들을 몰아넣은 후에 전속력으로 배를 몰아서 페르시아 배들의 좌우현을 받아들이고 갑판으로 올라와서 공격합니다. 결과적으로 페르시아는 200여 척의 배가 침몰하고 200여 척은 포획됩니다. 전사자는 약 4만 명에 이릅니다. 그리스는 약 40여 척의 함대를 잃었고, 세계 4대 해전의 하나로 불리는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는 페르시아를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해전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승리였죠. 언덕 위에서 살라미스 해전을 지켜보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보급로와 태각동과 끊어질 위험을 잊자 마르도니우스라는 장군 아래 지상군의 일부를 남겨두고 본국으로 퇴각합니다. 그러나 남겨진 페르시아 지상군도 플라타니아 전투에서 완패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리스 제3차 정벌도 결과적으로 완전한 패배를 당합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바로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와 동일한 인물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내용이 이 사람 이름이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나오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는 420년경에 활동했던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저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말라기가 끝나는 말, 그래서 말라기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말라기의 예언 활동이 끝난 후부터 침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는 주전 4년까지의 기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신구약 중간시대는요, 알렉산더 제국의 지배가 되게 되는 거죠. 페르시아의 세 차례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는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주도의 펠레폰네소스 동맹 사이에 패권을 잡기 위한 전쟁을 하는데 이것을 그 펠레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헬라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죠. 내전은 아니지만 헬라인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스파르타 주도의 펠레폰네소스 동맹이 승리하고 페리클레스의 영도하에 한창 민주주의와 황금 시대를 구가하던 아테네는 이제 이전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는 338년에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전체를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이제 펠레폰네소스가 차지하고 있고 북쪽은 이 마케도니아 왕국인데 이제 이 마케도니아 왕국이 이제 다시 그리스 전체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폴리스 중심의 그리스 통일의 정당성을 폴리스 사이의 전쟁을 방지하고 그는 이제 이 필리포스 2세는 이게 그리스가 폴리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다. 이것을 단합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많은 그런 그리스의 모든 도시권을 정복하고 이제 페르시아를 응징하기 위해서 나라를 통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죽죠. 이게 그 영화 그 알렉산더에 보면 이 필리포스 2세의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거로 이렇게 나오죠. 그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한 그 알렉산더의 영화 기억나시죠? 336년에 부왕의 의문의 죽음으로 20세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스 3세. 알렉산더 더드를 우리는 이제 그레이트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보통은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그리스를 통일한 후에 334년에 주로 페르시아 제국을 상대로 한 정복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334년에 거의 전사할 뻔했던 그라니코스 강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333년에는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이게 소아시아는 오늘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수스 전투에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를 제압하고 332년에 두로 점령하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별다른 저항 없이 팔레스티나를 거쳐서 331년에는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다시 페르시아 다리우스 3세를 이김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이어서 바벨로니아 지역과 오늘날 이란 지역, 인도 접경까지 점령해서 324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Empire of Alexander. 예. 알렉산드로스는 323년에 바벨론에서 33살의 나이에 병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렉산더 대왕 하면은 이 333년 요걸 생각하면 돼요. 이때가 이제 전쟁이 한창 될 때. 그리고 그가 죽은 해는 323년, 그가 죽었을 때 나이는 33살. 정식 그 사망 원인은 말라리아. 야사에서는 어떤 뭐 성병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정복한 지역의 헬라어와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세계관을 이식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의 어린 시절에 가정교사였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동시대 인물이었던 아테네의 웅변가 이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잘 보세요. 이 그릭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인종이 아니라 지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리스 사람이라는 칭호는 같은 혈통을 나눈 사람들에게보다는 우리의 문화를 나눈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이게 코스모폴리탄 그런 개념이 제국들에 있는 거죠. 제국이 이 2등 시민을 만들지 않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죠. The name Greek suggests no longer a race but an intelligence and the title Greek is applied to those who share our culture rather than to those who share the same blood. 이게 이 혈통주의로 나가면 인종차별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을 넘어서 어떤 문화, 어떤 지성, 어떤 법률 이런 것으로 통일할 때 이 혈통을 넘어서는 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이 인종차별하고 자꾸 나누고 이래서는 미국의 위대성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세상을 때 생각할 때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들이 다 그들의 독특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완벽한 그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을 생각하시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차별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사망 당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고
가장 강한 자가 왕국을 계승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후에 그의 부하 장군들 디아도키라고 말하는 7명이 치열한 영토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301년에 프리지아의 입소스 전투 이후에 왕국은 크게 셋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그 성경에 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읽어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잘 좀 공부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셀레코스 제국, 셀레코스 1세 니카토르가 건설했고, 소아시아,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국, 톨레미 이렇게도 말하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1세가 건국하였고 이집트와 팔레스티나 지국을 통치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1세 소테르 1세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후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왕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안티고노스 왕조는 안티고노스 1세 모노프탈모스가 건국하고 마케도니아 남부 그리스 지역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그리스 지역, 팔레스티나와 이집트 지역, 그리고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뉜 거로 볼 수 있죠. 먼저 유대를 포함한 팔레스티나를 지배한 왕조가 바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입니다. 이집트에 근거를 둔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팔레스티나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유대의 그 성격이 규명되는 거죠. 이 왕조는 비교적 온건한 지배로서 유대인들을 포용합니다. 특별히 250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셉투아진트 70인역, 이것을 그 약어로 쓸 때는 라틴어 기호 LXX, 라틴어 숫자로 L이 50을 의미하고 XX가 이게 10이니까 이게 70인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 정서를 잘 변형해 줍니다. 유대에 살던 유대인 대부분은 자유로 보장받았고, 세금을 징수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한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이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본토의 유대인들도 실용적인 그리스 문화와 전통적인 히브리어와 결합된 생활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고대 이집트 왕조의 마지막 왕조인 제32왕조. 대단하죠. 벌써 주전 2세기, 3세기까지 이 이집트의 왕조가 변화된 것이 32왕조란 말이죠. 근데 이 왕조를 크게 고왕조, 중간시대, 중왕조, 중간시대, 신왕조, 중간시대 이렇게 해서 그것을 32왕조를 나누게 됩니다. 그 마지막 왕이 유명한 클레오파트라인데 클레오파트라 7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왕조의 파라오였죠. 사실은 이 마지막 왕조는 그리스 왕조였다는 사실이 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와 시리아를 근거지로 했던 셀레코스 제국이 198년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에게서 팔레스티나를 빼앗았고, 결과적으로 유대는 셀레코스 제국의 혹독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핍박하고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별히 175년부터 164년 어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극심한 헬라화를 강요하면서 유대교를 핍박합니다. 그는 심지어 성전에 제우스 제단과 자신의 조상을 세우고 예배를 강요합니다. 또 유대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의미에서 대주의 피를 성전의 제단에서 제물로 바치는 최대의 모욕을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사람이 어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하나님을 대항하는, 내지는 이제 개신교 그리스도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원형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유대의 독립 시기. 이러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168년 모데인 출신의 제사장인 마타디아스 벤 요하난과 그의 5아들인데 5아들이 요한, 시몬, 유다, 엘리에셀, 요나단. 이 마카비우스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의 저항과 독립운동이 시작되었고 3년의 독립운동 후에 유대는 마침내 독립을 쟁취합니다. 이 마카비우스라는 말은, 이 마카비라는 말은
망치, 우리말로 말하면 뭐 기동타격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164년에 수복해서 정결화한 후에 다시 드리게 되었고, 이를 기념해서 수전절, 성전을 수복했다. 뭐 서울 수복 할 때 수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절기 얘기가 나오죠. 유대는 이 마카비우스 가문이 대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하는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하스모니안 왕조는 164년에 시작되어서 중간에 63년에 끊어졌다가 다시 40년에 시작되어서 37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그 하스모니안 왕조 기간을 동안 독립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은 그리스 제국들이 세력이 약화되고 로마 공화국은 아직 힘이 팔레스티나까지 미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시몬 마카비우스의 아들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통치 시기에 유대는 이두메를 합병하고 모든 이두메 사람들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해서 유대교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두메가 에돔이죠. 에돔. 그래서 나중에 헤롯 왕조가 들어오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요한 히르카누스 1세의 아들 아리스토블로스 1세는 1년 동안 통치했지만 그 스스로를 왕이라고 선언하고 왕관을 씁니다. 그의 동생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이두메인 안티파스를 이두메의 통치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알렉산더 얀네우스 축자 그의 아내였던 살로메 알렉산드라가 여왕 그리고 그의 장남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안티파스의 아들 안티파테르도 이두메 통치자가 됩니다. 67년에 살로메 알렉산드라 죽자 바리새인의 지배를 받았던 대제사장 요한 히르카누스 2세가 어머니를 이어서 즉위합니다. 바리새인의 지지를 받고, 그러나 66년에 사두개인의 지지를 받던 동생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형 히르카누스 2세의 공격을 해서 예루살렘을 한마시키고 왕위와 대제사장직에 오릅니다. 히르카누스 2세는 이두메로 도피해서 그곳의 총독이었던 안티파테르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안티파테르는 히르카누스 2세가 복권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설득하고 이용해서 자신의 능력을 전체 팔레스티나를 지배하는 야망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하스모니안 왕조에서 헤롯 왕조로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간략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제 로마가 이쯤에 로마가 또 들어오죠. 로마 공화국의 폼페이우스는 66년부터 61년까지 동방 정보를 통하여서 셀레코스 제국과 팔레스티나와 이집트를 로마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로마 공화국의 힘이 팔레스티나에 미칠 무렵이었던 64년에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폼페이우스에게 유대로부터 요한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로스 2세가 출두하여 서로 반대 세력의 요구를 억누르려는 주장을 합니다. 또 일단은 유대인들은 이 두 형제가 다 퇴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안티파테르는 유대인 1000명 이상을 동원하여 요한 히르카누스 2세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안티파테르는 이때 폼페이우스와 보호자와 협조자의 관계를 맺습니다. 이 보호자와 협조자, 페트론과 클라이언트, 이게 바로 로마의 모든 정치 체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되는데, 바로 이 안티파테르가 이 폼페이우스에게 가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나는 당신을 협조하는 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64년에 폼페이우스는 3개월 동안의 포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신성 불가침인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므로 유대인의 신을 모독하고 유대인들을 모욕합니다. 그는 안티파테르의 조언을 따라서 아리스토블로스 2세를 폐위하고 히르카누스 2세를 대제사장 겸 명목상의 통치를 세우고 안티파테르로 하여금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되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로마 공화국의 속국으로 시리아 속주의 한 지방 속주로 편입되어서 시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게 되지만 실제적인 이제 권력은 헤롯 가문이 갖게 되는 거죠. 폼페이우스는 63년에 아리스토블로스 2세와 그의 가족과 추종자들을 로마로 이끌고 갑니다.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죠. 57년에 아리스토블로스 2세의 아들 알렉산더는 로마로 쫓아가기 전에 탈출에 성공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안티파테르를 대항하여 봉기하였지만 실패합니다.
56년에는 아리스토블로스 2세의 다른 아들인 안티고노스 2세가 로마에서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봉기하였지만 실패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그 왕으로 뽑혔지만 그 왕을 싫어하는 주민들이 신하들이 싸워서 그 왕과 대항했을 때 그 왕이 나중에 그들을 무찌른다는 그런 그 비유의 배경 이야기라고 그래 보통 해석을 합니다. 55년에는 다시 알렉산더가 봉기합니다. 53년에는 파르티아를 침공하던 크라수스가 로마 제국의 크라수스 그 1차 그 2차 삼조 정치의 그 수장이었던 부자 출신 크라수스가 전사해서 로마가 큰 패배를 당하자 유대인들은 피토라우스를 중심으로 봉기하지만 51년에 시리아 주재 로마 총독 카시우스에 의해서 진압되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은 다시 포로가 되어서 팔려갑니다. 이렇게 이 로마 제국은 피지배 국가가 반란을 일으키면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팔려가기 때문에 이들이 제국에 흩어져서 노예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 노예들이 풀려날 때 그들을 해방노예, 그러니까 풀려나는 게 아니라 그 시민권을 얻었을 때 그들을 해방노예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해방노예는 노예 출신이지만 시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소위 자유인들의 회당 이런 말이 나오는데 구레뇨와 키프로스와 구브로와 또 길리기아 출신의 이 자유인들, 소위 자유인들라고 말할 때 이 자유인들이 바로 이 노예가 되었다 자유를 찾은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후에 폼페이우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로마의 패권을 놓고 겨루게 됩니다. 49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 소위 그 시저라고 말하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아리스토블로스 2세를 석방시켜서 시리아에 있는 폼페이우스와 안테파트르를 공격하게 했지만 로마의 폼페이우스 지지자들은 아리스토블로스 2세를 독살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 폼페이우스는 안티오키아에서 아리스토블로스 2세의 아들 알렉산드를 참수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48년에 카이사르는 최종적으로 폼페이우스를 물리치고 폼페이우스는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48년 9월 29일 자신의 58세 생일에 이집트에 망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 앞바다에서 상륙을 대기 중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대기하던 중에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피살됩니다. 이 영웅이 이렇게 죽는 거죠. 이런 내용이 그 로마인 이야기 시오누 나나미의 책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47년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제압하는 전쟁을 치르는 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포위되는 존경에 처했을 때 이때 폼페이우스를 지휘했던 안테파테르는 유대와 이집트 지역의 유대인을 성립해서 3,000명의 병력을 동원해서 카이사르를 협력합니다. 그 결과로 카이사르는 지중해 전 지역의 통일에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는데 안티파테라 유대인들은 카이사르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서 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면제받고 유대의 종교와 관습은 철저히 보유로 받고 로마 군대는 유대에서 철수하고 유대인들의 로마 군대 복무가 면제됩니다. 참 이때 그 안티파테라가 아주 큰 공을 세운 거죠. 로마 입장에서. 또 히르카누스 2세는 47년부터 공식적으로 지배자라는 칭호로 사용하게 되었고 안티파테르는 로마 시민권을 받고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으로 로마 총독이 됩니다. 이로써 유대의 헤롯 왕가의 통치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안티파테르는 47년에 자신과 나바테아인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들 파시엘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또 25세의 아들 헤롯을 갈릴리의 총독으로 앉힙니다. 또 헤롯은 44년부터 40년까지 갈릴리의 분봉왕의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안티고노스 2세는 자신의 큰아버지 히르카누스 2세가 이두메 사람인 안티파테르의 꼭두각시로 비난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주장합니다. 그는 47년에 시리아에 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방문해서 히르카누스 2세와 안티파테르의 횡령을 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44년 3월 15일에 로마 원로원에서 로마의 공화정을 유지하려던 이들에 의해서 암살되게 됩니다. 제가 44년 3월 15일이죠. 그래서 이미 그가 작성해 놓았던 유언장을 통해서 자신의 조카 아들인 19살의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를 양자로 삼아서 모든 권리를 그에게 내어줍니다. 가이우스, 줄리어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또 유대에서는 이드메인 43년부터 말리쿠스가 히르카누스 2세의 술잔을 맡은 사람을 사주하여 안티파트를 독살합니다. 유대는 내전의 상황이었고 사네드린과 화사엘과 헤롯의 산파전에서 헤롯이 정권을 장악하고 말리쿠스를 살해합니다. 같은 해 히르카누스 2세는 자신의 술잔을 맡은 사람에 의해서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트르가 독살되어서 헤롯과의 사이가 나빠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녀인 마리암네 자신과 왕위다툼을 하다가 폼페이우스에게 죽은 자신의 동생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죽은 아들이었던 알렉산더와 자신의 딸 알렉산드라 사이에서 탄생한. 이때 이 이야기들이 엄청 복잡해요. 결혼시켰고 결과적으로 두 가문은 다시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은 하스모니안 왕가의 사유가 됨으로써 이제 합법적인 유대의 왕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42년에 안티고노스 2세는 자신의 매형인 프톨레마이오스 메네이의 도움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정권에 전복하려고 했지만 헤롯에 의해서 격퇴됩니다. 마침내 그러나 안티고노스 2세는 예루살렘의 귀족층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마침 40년에 시리아를 침공한 파르티아는 유대의 왕자의 반로마 통치자를 세우기로 원했고 그래서 안티고노스 2세는 많은 양의 금과 500명의 여자 노예들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500명의 파르티아의 군사력을 보내어서 반란에 성공해서 친파르티아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큰아버지 히르카누스 2세가 더 이상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신체를 훼손하기 위하여 두 귀를 자르고 대제사장과 명목상의 왕의 직분으로부터 파면시켜서 바벨론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40년에 안티고노스 2세는 공식적으로 파르티아에 의해서 유대의 왕과 대제사장으로 선포됩니다. 안티파트의 큰 아들이며 헤롯의 형이었던 화사엘은 파르티아의 군대에 체포되어 자살함으로 일생을 마칩니다. 그러나 안티고노스 2세의 3년 동안의 통치는 문제들로 점철됩니다. 한편 이게 이제 이 헤롯이 이제 헤롯 대왕인데요. 이때가 32살인데 헤롯의 32세 헤롯은 40명의 가족과 부하 800명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우선 마사다로 피신했다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의 도움을 받아서 로마로 도망치게 됩니다. 참 푸근하죠, 그죠? 40년 로마 공화국의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는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헤롯을 팔레스티나 전 지역을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고 안티고노스 2세를 제압하고 내란을 평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장이 죽지 않으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39년에 유다로 돌아온 헤롯은 로마 군대의 도움으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팔레스티나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나갑니다. 2년 동안의 전쟁 후 마침내 37년에 이 주전연대죠. 37년에 헤롯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헤롯 연대에 보면 73년, 37년, 4년 이거 보면 73년에 태어나서 37년에 왕위에 오르고 4년에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BC 4년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해에 죽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루살렘의 그 아들들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BC 4년보다 더 이전에 BC 5년이나 6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 함락시키고 모든 반대자를 처형하고 안티고노스 2세는 안티오코스로 끌려가서 처형됩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가는 종말을 구하였고 헤롯 대왕은 37년부터 전 팔레스티나 지역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므로써 이제 신약성경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신약성의 배경이 되는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37년에 실질적인 왕위에 오른 헤롯은 바벨론에 있던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예루살렘을 초청해서 처음에는 아버지로 부르며 환대하였지만 곧 냉대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직에는 헤롯의 처남이었던 16살의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아니라 아나넬루스를 임명합니다. 헤롯의 장모 알렉산드라는 이에 분노하였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에게 편지해서 안토니우스로 하여금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대제사장이 되도록 청탁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아나넬루스를 파면하고 36년에 17살의 아리스토 3세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나 36년 오순절에 대제사장 아리스토블루스 3세가 군중들의 환호를 받자 헤롯은 제리코로 그를 초대하여서 함께 목욕하다가 장난을 가장하여 익사시켜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대단한 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정치가들은
자기의 그 권력이나 그 자기의 인기에 도전하면 이렇게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알렉산드라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다시 호소했고 안토니우스는 헤롯을 소환합니다. 이집트로 가기 전에 헤롯은 자신의 매부 누이인 살로메의 남편 요셉에게 자신의 아내인 미리암네 1세와 장모 알렉산드라를 감시하고 만일 자신에게 사형 언도가 떨어지면 미리암네 1세를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헤롯의 어머니인 키프로스와 누이인 살로메가 미리암네 1세가 가끔씩 부정을 저지른다고 헤롯에게 보고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침 미리암네 1세와 알렉산드라는 헤롯의 어머니와 누이를 이둠의 평민 출신이라는 점에서 멸시해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헤롯은 뛰어난 화술과 뇌물로 안토니우스를 사로잡고 안토니우스를 매료시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헤롯의 누이 살로메는 자신의 남편인 요셉과 헤롯의 아내인 미리암네 1세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고발합니다. 그래서 34년 헤롯은 매부 요셉을 처형했지만 미리암네 1세는 살아남게 됩니다. 헤롯은 안토니우스와 옥타비누스가 패권 다툼을 할 때 안토니우스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32년 9월 악티움 회전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결전적으로 패하죠. 앞에 크라수스는 1차 3주 정치네. 이 사람들 2차 3주 정치죠. 자, 그래서 30년에 안토니우스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는 자결로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죠. 그 유명한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죠. 헤롯은 이제 옥타비아누스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기가 지원했던 이 안토니우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요한 히르카누스 2세를 나바테 왕과 내통했다는 죄를 씌워서 처형해버립니다. 그리고 30년 헤롯은 그리스의 로도섬에 있던 옥타비아누스를 찾아가서 직접 왕관을 벗어들고 자신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옥타비아누스는 헤롯을 용서하고 그에게 다시 왕관을 씌워줍니다. 야, 이게 참 헤롯이 대단한 이 정치가인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헤롯은 29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미리암네를 이제 그때 처형합니다. 그리고 28년에 장모 알렉산드라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다시 여동생 살로메의 새 남편 카스도바루스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존속살해에 아주 존속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한편 로마에서는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원론으로부터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로마의 공화국 시대는 끝나고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로만 임파이어가 시작되는 거죠. 27년부터 서로마는 476년에 망하고 동로마는 1453년에 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 이 황제 엠퍼러, 임페라토르, 영어로는 엠퍼러인데 이게 정확한 그 권한은 뭐냐? 요 1차적인 권한은 그 군대 총수권자를 말합니다. 임페라토르, 가이우스, 줄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디비,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 63년에 태어나서 27년에 황제가 되고 주후 커먼에러의 14년에 사명합니다. 동시대인들은 로마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뀐 사실이나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감지하고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옥타비아누스가 얼마나 그 정치를 잘했냐면 나라가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뀌었는데도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또 자신이 황제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죠. 그런 자신을 보통 어떻게 해석했냐면 제1시민, first citizen, 라틴어로 말하면 프린셉스라고 정의함으로써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황제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며 인식시켜 나갔다. 나는 이 원로원의 원로들과 보다 명예는 더 있지만 권한은 더 있지 않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헤롯은 34년 동안의 통치 기간에 건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 아주 그 대단한 건축가였습니다. 그럼 먼저 37년부터 31년까지 마사다의 요새를 건설하고 자신의 한때 퇴각했던 마사다. 그리고 24년부터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왕궁을 건축합니다. 또 25년부터 13년까지는 카이사리아 마리티마에
로마의 항구와 기지를 건설하고 사마리아에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인 아우구스티누스를 위한 신전을 건설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 교과서 곤잘레스 교과서에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인근에 조성한 헤로디움은 인공으로 쌓아올린 산으로서 요새와 왕궁이었고 나중에 자신이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헤롯 대왕의 가장 큰 건축 사업은 제2성전을 확장하고 보수하는 공사였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업에서 이두메 사람인 자신을 증오하는 유대인들과 화해를 위해서 BC 20년 시작한 것으로 이 사업은 핵심 부분은 18개월의 공사로 마쳤지만 확장 보수 공사는 82년 동안 계속되어서 그러니까 커먼에라 63년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완공된 거로 보면 폐망이 70년이 되니까 다시 파괴가 70년이 되니까 불과 7년인 거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림이 바로 뭐냐면 이 카이사리아 마리티마라는 그 성을 해안을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 복원한 그림입니다. 여기가 소위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1장에 고넬리우스의 이야기에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입니다. 여기가. 이 가이사랴 한글을 제가 3년 전에 방문했을 때 여기에 가봤어요. 이 관광지의 하나입니다. 엄청 바람 불고 심했었는데 참 감회가 아주 깊었습니다. 말년에 13년부터 4년까지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존속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헤롯에게는 총 10명의 아내, 또 8명의 아들, 7명의 딸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도리스, 그 사이에 안티파트르 2세, 이들은 헤롯의 두 번째 결혼을 할 때 왕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두 번째 아내는 하스모니안 왕과 힐카누스 2세의 손녀로 미리암네 1세이고 사이에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러스 1세를 두고 있고 헤롯은 이 둘을 로마로 유학을 보냅니다. 29년에 미리암네 1세를 죽인 헤롯은 도리스와 안티파트르 2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대제사장 시몬의 딸로 미리암네 2세라고 불리며 헤롯이 미리암네 1세를 죽인 후에 결혼합니다. 이 사이에는 아들 빌립 1세를 두었습니다. 네 번째 아내는 사마리아 여인 말다케이고 그 사이에 아켈라와 안티파스 2세를 둡니다. 다섯 번째는 예루살렘의 클레오파트라로 그 사이에 빌립 2세를 두었습니다. 헤롯의 장남인 안티파트르 2세는 자기가 당연히 헤롯의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나 죽임을 당한 미리암네 1세의 두 아들들은 로마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하스모니안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의 왕위를 계승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신의 아들들인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러스 1세가 자신의 왕위를 노린다고 생각해서 8년 동안 그들을 모반 혐의로 투옥한 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재판을 청원해서 7년에 처형합니다. 8년 동안 아니라 8년에 투옥하고 7년에 처형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후에 헤롯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음을 들은 후에 베들레헴의 2세의 남아들을 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은 5년에 자신의 장남 안티파트르 2세를 모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해서 다시 아우구스투스의 주재하에 4년에 처형합니다. 헤롯은 안티파트르 2세를 처형한 후 불과 5일 후에 70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의 이 생애를 영화로 그리면 아마 대하 드라마를 그려야 되는 거죠. 참 끔찍한 거죠. 신약 시대로 어떻게 넘어오냐면 헤롯의 세 아들의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BC 6년경에 침례요한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BC 5년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게 됩니다. 거기 각주에 보면요, 이 로마의 역법, 연대법, 이런 것이 있는데요. 로마의 역법은 먼저는 공화력이라는 역법이 있었습니다. 이 달력, 날짜를 세고 시간을 세고 연대를 계산하는 거 역법이라고 하잖아요. 로마의 건립 당시의 역법은 태음력을 중심으로 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은 춘분을 세회 1월 1일로 3월 25일경이 1월 1일인 거예요. 그리고 1년을 355일에 10개의 달은 이름이 있는 304일 그리고 나머지 51일은
달의 이름이 없는 농왕류로 삼는. 야, 옛날 달력 이랬다는 거죠. 10개의 달의 이름은 다 어떤 신의 이름. 맨 처음에 마르티우스, 여기 이제 3월에 말취, 요거에 그 원형으로 남는 거죠. 군신이죠. 아프릴리스, 4월에 핵심되는 것. 꽃이 피는, 또 마이우스, 메이, 여행과 상업의 신, 또 유니우스, 준이죠. 준, 유피테리의 아내, 또 퀸틸리우스, 5번째 달, 섹스틸루스, 6번째 달, 그 다음에 september, 이게 7번째 달인데 이것이 이제 중간에 이 5월과 6월을 줄리어스를 넣고 하나는 옥타비아누스를 넣어서 줄라이, 옥토버가 되고, 그 다음에 september가 이제 둘이 더해지니까 9월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는 7이라는 의미지만 9월이 되고, 옥토가 8이지만 10월이 되고, 노벰버가 9이지만 11월이 되고, 디셈버가 10이지만 디셈이니까, 디스가 이게, DC가 10이니까, 12번째 달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자, 이대왕 누마, 로마의 왕정의 이대왕 누마는 2개의 달의 이름을 더 만들어서, 야누리우스, 제뉴어리, 전쟁의 신을 맨 앞에 두고, 페브리어스, 가축을 죽여서 정화한다는 이름을 두어서 맨 뒤에 두어서 12개로 정비합니다. 근데 452년에 마지막에 했던 페브루리어스를 야누리우스 뒤와 마르티우스 사이로 옮깁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로마 공화국은 1년을 355일로 정해서 사용해오고, 나머지 날들은 몇 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2달은 정립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 고대 로마 달력의 춘분점은 3월 25일 경이었는데, 650여 년이 흐른 후 로마의 최고 신관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의 최고 신관 폰티우스 막시무스를 했었거든요. 그 직책을 평생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달력의 개편을 결단했을 때 춘분이 6월 말까지 밀리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달력이 부정확하게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서 그동안 필요에 따라서 제사장들의 날짜를 조정했지만 자연과 날짜가 맞지 않는 등 많은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더욱이 정치인들은 이 날짜의 조정에 관여해서 정치적 이권을 얻었으므로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리하여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집트 원정 후 태양력에 박식한 알렉산드리아의 천문학자 소시게네스를 초빙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마의 어떤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의 천문학자를 데려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소시게네스입니다. 초빙해서 BC 46년에 로마가 생기고 나서 708년에 1월 1일부터 1년을 365.25일, 그러니까 365일 6시간으로 한 율리우스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얼마나 정확하게 그 1년을 계산했다는 걸 나오는 거죠. 율리우스력은 1년을 365일로,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2월에 윤희를 하루에 더해서 윤호를 만들고 2해를 윤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태양력이 거의 이제 완성되는 거죠. 지금까지 쌓인 오차는 11월이 끝나고 12월이 시작되기 전에 3개월을 삽입해서 이 주전 46년은 한 해가 총 445일로 되도록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력은 4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춘분은 3월 25일로, 동지는 12월 25일로 고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이 해의 길이가 같아지는 이 춘분과 이 동지가, 춘분과 추분? 예, 춘분과 추분이죠. 예. 그리고 동지는 이제 달이 가장 길은 그날이죠. 고정되게 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지 44년 이후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가 태어난 달인 7째 달을 퀸틸리우스를 율리우스로 바꾸고 8째 달인 섹스틸루스를 로마 초대 왕자인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로 바꾸게 됨으로써 이 12개의 달의 이름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또 부활절의 날짜의 계산도 요것과 연관이 됩니다. 고대의 천문학은 한 해의 실제의 길이가 365.251이 아니라 365.2421, 다시 말해서
360을 6시간보다 좀 더 짧은 365일 5시간 48분 46초인 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시게네스가 제정한 율리우스력은 한 해의 길이가 실제보다 11분 14초가 길게 간주된 태생적 오류를 갖게 됩니다. 이 오류에 의하면 128년이 지나면 달력이 하루씩 빨라지게 되게 됩니다. 128년에 하루씩.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개최하였던 325년에는 충분히 다시 3월 21일까지 밀리는 거죠. 밀리는 게 아니라 당겨지는 거죠. 3월 25일이니까. 네. 빨라지게 되니까 당겨지게 되는 거죠. 이 공의회에서 춘분을 다시 3월 25일로 되돌리지 않고 3월 21일로 정하고 부활절 날짜를 춘분이 지난 후에 오는 첫 만월 다음에 첫 일요일로 이렇게 정합니다. 네. 이제 복잡하지만 이렇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항상 이렇게 하면 해마다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율리우스력의 근본적 오류는 고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오차론에서 8세기에는 다시 충분히 3월 17일에 16세기에는 3월 11일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짜는 계속 앞으로 당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 이제 달력이 그레고리우스력인데요. 1582년에 3월 21일에 돌아와야 될 춘분이 3월 11일에 다시 또 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 1502년에 태어나서 72년에 교황이 되고 85년에 죽은 이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에는 칙령 인테르 그라비시마스를 통해서 그 해의 달력에서 10일을 없애서 1582년 10월 4일 목요일 다음에 다음 달을 10월 15일로 정함으로써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현재의 그 력이 바로 이제 그레고리우스력이 되는 거죠. 그레고리우스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레고리우스력은 율리우스력보다 한 해에 14분 11초 동안 덜 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400년 동안에 100회가 있었던 율리우스력의 윤년을 97회로 수정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 달력의 체계를 갖춥니다. 율리우스력에서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이지만 이제 그레고리우스력에서는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으로 하되 100단위의 해들 중에서 400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해들은 윤년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맞추는 거죠. 이게 1년의 길이가 정확하게 365일 5시간 48분 46초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우스력을 사용하면 황도가 이제 지구에서 볼 때 태양이 천구에서 1년 동안 지나간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황도상의 춘분, 황도가 0도이고 밤낮의 길이 같은 점은 해마다 3월 21일 혹은 22일 그리고 하지는 황도가 90도이고 남의 길이가 가장 길은 점은 6월 21일에서 22일 추분 다시 황도 180도 밤낮의 길이가 같은 점은 9월 22일 내지는 23일 동지 황도가 270도이고 밤의 길이가 가장 긴 점은 12월 21일 혹은 22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딱 정해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초 단위만 이제 수정하면 문제가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달력에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제 소위 주전 주후 이게 언제 생겼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정의하게 주는데요. 주후 기원 아노 도미니라는 것은 6세기 전반, 그러니까 주후 6세기 전반 이탈리아에 거주하고 있던 스키티아, 오늘날의 그 루마니아와 불가네 지역의 수도원장인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오가 만든 것입니다. 그는 교황 요한네스 1세의 요청으로 앞으로 다가올 해들의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는 부활절 연표라는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해를 로마 건국의 기준으로 해서 753년이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 해가 AD 1년 아노 도미네스 아노 도미니 노스트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해 이렇게 해서 1년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디오니시우스의 연대 개성법을 역사서에 구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가 영국의 역사가 비드인데 8세기경의 역사가입니다. 존경할 만한 비드, The Venerable 비드가 자신의 저서 영국인의 교회사에서 디오니시우스의 AD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라틴 용어 안티베로 인카르나티오니스 도미니카의 템프스 The Time Before the Lord's True Incarnation, 다시 말하면 주전을 사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연대 이전을 나타내고 7세기 중엽부터 이를 그리스도 이전의 의미로 BC로 사용하게 됩니다.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이 주후 기원의 AD와 BC를 사용하지 않고 CE, BCE, 커먼 에라, 비포 커먼 에라 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 BCE는 BC와 같고 CE는 AD와 같습니다. 또 비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년 전을 0년으로 잡고 BC 1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BC 12월 31일에 0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날은 C 1년 1월 1일이 됩니다. 이것은 BC와 CE를 겹치는 연대를 계산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BC 1년 1월 1일부터 C 1년 1월 1일까지는 0년이 없으므로 만 2년이 되지 않고 만 1년이 됩니다. 그래서 CE의 1010년은 1년부터 10년까지이고 C1세기는 0년부터 99년이 아니라 1년부터 100년까지 이게 C입니다. 그래서 요 소위 주전과 주후에 0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해는 왜 그럼 오늘날은 1년이라고 하지 않느냐? 역사학자들은 디오니시우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해로 잡은 AUC 753년에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약 5년 내지 7년 정도 앞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해가 AD 1년이 돼서 계속되려면 모든 역사서에서 해를 다 5년 내지 7년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해를 C1년으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뒤로 미룸으로써 다른 역사서를 바꾸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5년 내지 7년 전에 탄생하셨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게 좀 말이 재밌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복잡한 것 같아도 이런 거 우리 한 번씩 좀 알고 넘어가면은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어쨌든 1시간 다 채우고 그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헤롯 시대 때부터 보면 다시 페이지 38에 신약 시대가 시작됩니다. 헤롯의 세 아들의 통치. 예수님은 주전 길게 잡으면 7년, 더 짧게 잡으면 5년경에 베들레헴에 탄생해서 나사렛에 자라시고 BC 4년에 헤롯 대왕이 70세로 사망하고 그의 왕국은 그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세 아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와 안티파스와 빌립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에 찾아가서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분봉왕 테트라크. 자, 그래서 거기 지도에 보면은 유대와 이두메와 사마리아의 왕국은 헤롯 아켈라오의 통치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하고 바타니아 지역이 헤롯 안티파스의 지역이고, 그리고 이 헤롯 빌립의 지역은 이쪽 동쪽이 되는 거죠. 좀 이게 흑백으로 나와서 정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지만 이거 잘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재밌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바테 왕국이 이쪽에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요르단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헤롯 아켈라오는 어떻게 됐느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헤롯 아켈라오는 어떻게 됐느냐? 헤롯 아켈라오는 주전 23년에 태어나서 4년에 이게 뭘까? 4년에 폐위되고 18년경에 죽었다 그래야겠네요. 그죠? 자, 헤롯 대왕과 그의 네 번째 아내인 사마리아인 말다케사에 태어난 아들이 헤롯 아켈라오인데
가장 중요한 이두메, 유대, 사마리아를 상속받은 핵심적 후계자입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겠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폭동을 잔인하게 진압함으로써 시리아의 총독인 바루스에게 개입하게 됩니다. 아켈라오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을 잔혹하게 대함으로써 로마의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의해서 재판을 받고 C6년 프랑스 지역의 비엔느로 추방당하고 10년 동안의 그의 통치는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BC 23년에 태어나서 BC 4년에 헤롯이 죽고 왕이 되고 C6년에 폐위돼서 고을로 보내져서 약 C18년경에 죽었다. 뭐 이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계속 부딪히는 그 헤롯이죠. 그래서 우리가 헤롯 안티파스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헤롯 안티파스는 아켈라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상속받습니다. 아까 지도에 보면은 이 갈릴리 지역과 이쪽 그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 지역, 베레아 지역을 하고 그 위에 동북 쪽은 헤롯 빌립의 왕이 그 통치 지역이 되는 거죠. 아버지 헤롯 대왕을 가장 많이 닮은 그는 헬라와의 신봉자요 건축가였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는 도시를 세우고 그곳을 수도로 삼습니다. 예. 티베리아, 소위 말하는 티베리아. 예.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26년 헤롯 안티파스가 헤로디아와 결혼할 즈음에 그의 아내인 나바테아 왕국의 왕 아레타스의 딸은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피신합니다. 네.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이복 조카로서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복 형제 아리스토플로스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는 안티파스의 이복 형수이기도 합니다. 즉 헤롯 대왕과 미리암네 2세 사이에 태어난 이복 형제 빌립 1세의 아내였었습니다. 헤로디아는 처음에는 자신의 삼촌인 빌립 1세와 결혼하였으며 다음에 그 사이에 딸 살로메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이 평민이 되자 다른 삼촌인 안티파스가 분봉왕이 된 후에 안티파스가 그녀에게 청혼하자 남편을 버리고 딸 살로메를 데리고 안티파스와 재혼하게 됩니다. 그 후 빌립 1세와 헤로디아 사이의 딸 살로메는 분봉왕 빌립 2세의 아내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신약성경의 이 침례 요한의 사망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은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주 복잡하죠. 외울 필요도 없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침례 요한이 이로 인해 자신을 비난하자 28년경에 그를 참수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나사렛 예수는 공식적으로 헤롯 안티파스 왕국의 신민이었고 그는 30년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재판에 의해서 만났으나 기대하던 이적을 보지 못하자 본디오 필라투스에게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에 대해서 가끔 얘기를 할 때 그를 여우라고 그렇게 부르셨죠. 한편 나베타 왕국의 아레타스 왕은 자신의 딸을 쫓아낸 헤롯 안티파스에게 분노하고 보복할 기회를 엿보다가 36년에 베레아 지방을 침공합니다. 위협을 느낀 헤롯 안티파스는 36년에 로마로 가서 로마 제국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헤롯 당이 죽였던 아들인 아리스토플로스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로마 제국의 헤롯 안티파스의 부정을 고발합니다. 로마 황제 칼리귤라,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는 이게 정식 이름이에요. 칼리귤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칼리귤라는 가이우스 황제의 별명으로 작은 군화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군영에 있을 때 그가 신었던 그 신발이 아주 작고 귀엽고 예쁘다고 해서 부른 그 별명이 작은 군화라는 뜻의 리틀 솔저스 붓이라는 뜻이 바로 카리귤라입니다. 나중에 황제가 되었을 때 카리귤라로 사람들이 속칭으로 불렀습니다. 카리귤라는 같은 해에 헤롯 안티파스를 그의 분봉왕 자리에서 축출하고 스페인으로 추방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친구인 헤롯 안티파스 1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 1세는 전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헤롯 빌립, 헤롯 안티파스 1세가 그 신약성의 로마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그 요한의 그 형 야고보를 죽이는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 1세.